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2022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해가 밝았어요. 그동안 부동산 광풍기가 꽤 오래나 지속됐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이제 상황은 점점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를 겪은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진작에 끝날 상황이 3년간 연장되는 이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초창기 병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대응책이 없었죠. 그러니 모든 걸 멈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벌화된 시대에 값싸게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는 이러한 소비를 했던 시대였는데 당장 수요가 멈추니까 모든 게 멈춰버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가도 마이너스 유가를 보일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사람들 활동을 멈추고 모든 게 멈출 지경인데 공급은 여전히 넘쳐나니까 일단 돈 안 벌어도 사람들 돈 쓰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역대급으로 단기간에 정말 많은 돈을 풀어 제끼는 그러한 유동성 완화 정책이 약 2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연준에서 시작을 했죠. 무제한 돈 풀기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대책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펼쳐졌고 또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풀어 제끼는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은 움찔했던 게 초창기의 모습이죠.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제꼈습니다. 미국 거의 2,700조 가까운 돈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풀었어요. 사람들 활동이 멈추니까 기업들 망하지 말라고 대기업 지급보증 같은 기업 지원에 많은 돈을 할애했고 또 가게가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들을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등 이런 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워낙 뼈아프게 겪었기 때문에 가게에 대해서는 직접 돈을 살포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 가까이 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뿌려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코로나 이전까지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 오면서 시중에 너무나 많은 돈이 이미 풀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계빚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우회적인 대출을 통해서 이미 국민이 빚쟁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꼈고 역대급 B2 영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20년, 21년의 일이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풀었다. 이 의미는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돈을 회수해 감을 의미합니다. 풀린 유동성의 후유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풀린 유동성이 가져올 막대한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래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었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인 만큼 다시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그 회수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특히나 부동산 같이 무거운 자산일수록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귓등으로 들었고 영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 물론 좋은 회사이지만 삼성에서 외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주식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빚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 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이미 유동성을 너무나 많이 풀어 제꼈고 우리나라에서 외인의 자금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초창기죠. 여기 외인 비중 13개월 만에 최저치, 이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3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56% 정도 됐었죠. 그 다음에 11월 4년 만에 50선도 위태한 수준으로 외인의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제 50% 아래로 떨어졌죠. 외국인 보유 비율이 2016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외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을 시행하면서 더 나은 수익률을 주는 더 우량한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맥을 못 추고 있는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후 많이 풀어제낀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고 결국 긴축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고통의 과정입니다. 부동산 같이 단기에 움직일 수 없는 자산 같은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만 풀린 유동성에 취해서 거품이 초대형화되는 시기에 이를 잊게 만드는 다양한 소리가 들려왔죠. 영끌 비투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요. 코인 안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강남의 개는 1억을 물고 다닌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망각하고 투기의 열을 올렸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뿌려왔던 공급, 이런 공급이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 됐어요. 수요 같은 경우 풀린 돈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 상황을 원복시키려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는 거 연준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공급 축소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차차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수요 같은 경우는 연준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린 것, 이게 바로 연준이 해왔던 일이고 이 풀린 돈을 걷어들임으로써 수요를 누르는 이를 통해서 인플레를 잡는 것, 이것 말고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결국 풀린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일,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동안 파티를 즐겼던 자산시장은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 이게 2022년도에 보여진 모습이죠. 시장이 불안할 때 현금이 최고 수익률을 보였던 것 2018년도이죠. 코로나 이전의 일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거품의 크기를 줄이는 이러한 과정을 한창 겪은 게 2022년의 일이고 그 결과는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거 챙긴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여기에 뒤늦게 동참하면 돈 벌 수 있다고 믿었던 불이니 주리니 코리니 이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하는 이러한 현실로 귀결이 됐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단기간에 풀어 제껴서 올라갔던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죠. 올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거품이 빠질 수 있었죠. 내년 시장도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느냐, 또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거품이 다 빠지지 않았고 인플레도 원하는 수준만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3년은 더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21년도 국민연금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는데 22년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51조가 날아갔죠. 10월 말 기준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대를 보이고 있는데 3년 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플러스이죠. 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팬데믹 유동성에 기초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전의 수익률보다도 월등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죠. 주식시장의 신,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일론 머스크, 올해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하니까 재산 손실 가장 많이 봤습니다. 올해 미국 억만장자 재산 손실 800조가 넘게 되는데 이 중에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날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손실 본 거 146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연초 대비해서 7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일론 머스크 손실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 손실 봤을까요? 일론 머스크 재산 중 4분의 3이 테슬라 주식이라고 하죠. 지금 부자 순위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부자라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세계 부자 순위 35위에 그쳤어요. 그치만 코로나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타고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러한 행운을 맞았죠.
또 일론 머스크 주식뿐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불을 지폈다가 나중에 이거 철회하면서 빠졌어요. 또 자기가 투자한 도지코인 이거 화성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해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1년도 안 돼서 재산이 110조가 넘게 늘어난 게 일론 머스크였죠.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되고 버핏보다 재산이 2배나 될 정도로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은 머스크를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조정을 겪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기관들 또 0.1%의 부자들은 이 기간 동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4억을 벌었는 줄 알았는데 다 날리고 2억 손실에 처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에 장투한 사람 올 들어 70% 가까이 빠졌죠. 비트족은 마진콜의 공포에 빠져 있고 주식 손절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머스크 믿으면 금세 부자 된다고 정말 많은 개미들이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하면서 모든 게 멈췄는데 자산시장만 폭등을 했죠. 이 시기에 테슬라에 투자했던 40대 직장인 A씨 22년 초만 해도 4억을 벌었죠. 투자 1년 반 만에 4억이 넘는 평가 차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계속해서 뭐 좋은 호재가 많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강도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뭐 물타기하고 이랬더니 원화로 2억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테슬라 투자한 사람들 중에 주담대 대출 쓴 사람도 많고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 많은데 이제 지금 잠깐의 행복을 맛봤지만 남은 건 빚뿐입니다. 테슬라 주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은 폭등을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것 같던 주식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 맥없이 빠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자산시장이라는 게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온갖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고 자금력이 있는 어른과 그들이 내어놓는 정보에 기대서 이들 따라 하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책임 안 지는 부추기는 멘토의 말만 듣고 막대한 빚을 지고 이 시장에 뛰어든 어린이와의 싸움, 그 결과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근데 이길 거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었어요. 영끌하지 말라, 비토하지 말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뛰어든 시장, 그 시장이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하고 회색 코뿔소가 온다고 하고 4대 금융수장이 나서서 말려도 듣지 않았던 결과 0.1%는 더 큰 부자가 됐고 나머지는 빚만 늘었습니다. 평생 빚 갚느라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정말 기대는 기대일 뿐이죠. 경기 침체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용어 중에 호프라고 있죠. 주택, 주문, 이익, 고용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호프인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일단 주택시장이 둔화가 되고 공장의 주문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더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그럼 기업은 사람들을 못 뽑게 되니까 고용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것. 그래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이 호프를 꼽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는 이유 이제 고용에서 나타날 차례입니다. 기업들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죠. 내년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올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8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던 직장도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2,400명 희망퇴직 받고 면세점, 하이마트 이런 유통업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사람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장은 가고 있어요. 정부가 내년에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상황이죠.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저성장은 불보듯 뻔한 이러한 상황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집을 줄이는 선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 40세도 희망퇴직하죠.
주담대 30년, 40년 이렇게 빌려갔는데 벌써 직장을 그만두면 자기 앞으로 빌려놓은 수억의 빚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공기업, 공공기관, 정원도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고용 한파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되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죠. 자산 비중의 8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가격은 쭉쭉 빠지고 있으니 자산의 40% 가까이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마련하기 위해 땡겨 쓴 빚은 그대로 있죠. 또 여러 채 집 사면 부자 될 거라고 갭 투자하고 했는데 여기에 전세 받아 놓은 것도 이것도 빚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고 역전세가 오면서 목돈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또 연장한다 하더라도 빚을 냈을 때보다 금리는 두세 배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이니 빚을 끌고 가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부동산에 기대서 부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만 바라보던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PF 부실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안 흔들릴 것 같았던 기업들마저도 부도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 급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게의 대부분이 자영업인데 이들 자영업자 대출, 신용대출 온갖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으니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너무나 힘든 2023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해 초부터 이렇게 암울한 얘기하는 거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